안녕하세요. 4월 원래 포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묵념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분들과 250명의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묵념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님이신데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우리 피해자분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해주셨고 또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한 코호트 연구를 특별히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8주기가 지났고요. 4월 이제 원래 포럼 시간인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해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 특별히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강의가 꼭 중요한 강의라서 교수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 최정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 최정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4월이라서 또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저 만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시간 조금 더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8주기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4월 16일 8주기 때 다 보셨겠지만 우리 기억, 약속, 책임이라고 하는 저는 어떤 일종의 화두, 저 이야기, 저 제목과 관련돼서 우리는 뭘 기억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좀 풀리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해외 여행들 가시고 그러신 분들 계실까요? 그래도 많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갔던 게 마지막 해외 여행이 있었는데 그게 베를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학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분야에 큰 학회가 있어서 유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베를린이라는 독일의 어떤 도시, 큰 도시죠. 그 도시에서 좀 뭐랄까 굉장히 저로서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은 굉장히 큰 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큰 일을 좀 겪었어요. 어떤 그곳에 있던 도시의 어떤 뮤지엄 같은 데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들으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치가요. 굉장히 유대인 학살도 했고 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짓을 했는데 소위 얘기한 장애인을 아리안 민족들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당시 이제 장애인을 검사해 준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들을 종족 개량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게 이제 광고입니다. 이제 모집해서 애들한테 특별히 무엇인가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약간 분위기도 저 장애인들이 너한테 돈을 많이 들이게 만든다, 사회에서 힘들게 만든다, 사회가 좀 어렵게 만든다 하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이제 뭐 정신지체라든지 뭐 우리 정신과 하면 정신과 환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냥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뭐 체크도 하고 제가 그 있던 그 어떤 뮤지엄 그 박물관에서 지금 찍었던 제가 그냥 찍었던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평가도 해준다. 뭐 무료도 뭐 IQ 검사도 해주고 앞으로 잘 살 길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았어요. 쭉 모아서 뭘 했냐면 그냥 다 죽였더라고요. 그냥 화형을 시켰어요. 이게 그 저 약간 정신병원 같은 데를 완전히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 끊임없는 연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 학살했을 때 것처럼 저런 식의 어떤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의 식구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족을 개량한다고 해서 그냥 죽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건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독일의 아이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인 아이들이 뭐 2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그냥 참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어떻게 된 저게 한 40년 내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뭐 충분히 생존해 계신 한 분들이 계신 그런 시대의 일인데 한 80대신 분들 있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일인데 저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저걸 이제 저는 몰랐죠. 잘 몰랐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버스 정거장이에요. 저게 버스 정거장인데 그 버스 정거장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관광지인가? 이런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써 있고 그런데 그걸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안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곳이 그 법을 만든 그 T4가 그 법이에요. 액션 T4라는 게 뭐 그 법. 이게 왜 T4냐면 무슨 길거리 그 번지 쓰더라고요. 우리 뭐 우리 재단 사회적 재단이 뭐 3번지 이런 것처럼 그런 뭐 4번지에 있던 거기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버스 정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 읽어봤더니 사실은 우리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냐. 저 집은 없어졌어요. 저 집은 없는데 그 집이 있던 자리다. 이 버스 정거장이. 그래서 읽어보면 그리고 뭐 저기 밑에 있는 그분이 뭐 나쁜 짓을 하신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알고 있어라 하는 걸 버스 정거장에 그야말로 저렇게 딱 붙박이로 굉장히 커요. 우리 보통 버스 정거장에 있는 그 큰 버스 안내판 같은 그런 큰 글씨로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게 독일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유심하게 보니까 이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곳에 유난히 길바닥에 뭐가 많이 써 있어요. 어떤 유태인을 죽인 곳.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이게 요소요소에 어디든지 내가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웃 나라 이런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어떤 이웃의 어떤 나라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참 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베를린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저게 뭐 홀로코스트 뮤지엄. 베를린이 완전 그 시내 공원에 우리 한 가운데잖아요. 저 제일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제일 센터에 있는 곳이 저게 뭐냐? 유대인의 무덤을 상징한 저게 공원이란 말이에요. 저게 도시의 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장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선 저거를 왜 관을 저렇게 갖다 놨냐 하고 또 동네에서 뭐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거를 저렇게 해놨다. 그 도시의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좀 사실은 약간 눈이 띄어서 그걸 봤더니 유심히 그야말로 좀 지나가는 것들을 좀 보지 않고 유심히 봤더니 어떻게 보면 도시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고통받는 유대인의 동상이죠.
저게 이제 길거리에 있어요. 저 글씨 저 쫙 밑에 써 있잖아요. 저게 뭘까요? 저게 소위 유대인 수용소. 1번이 아우슈비츠더라고요. 우리 이름 잘 ABC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ABC 순서로 되어 있던 아우슈비츠. 이게 돌아가면서 쫙 동네를 ABC 순으로 쫙 써놓고 저 꽃다발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꽃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도시에 전체에 깔려 있다. 이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여튼 그래도 선진국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저런 자기들이 끔찍했던 일을 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뭐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들을 또 보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게 뭘까요? 저게 그러니까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급한 돈이더라고요. 뭐 이웃 나라 일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일본이 6억 불 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6억 불. 근데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근데 저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799억 원은 이미 지급한 거고 50억 불은 앞으로 계속 지급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건 다 주겠다. 계속 하겠다. 끝이 없겠다. 이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참 제가 정말 저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독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던 유대인이 만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총리가 타는 공식 차가 뭘까요? 이게 아우디예요. 독일차더라고요. 독일차.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식 차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잠수함이 독일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높더라고요. 이거를 하여튼 한 세대 두 세대 안에 사실 해놓은 게 독일이죠. 어쨌든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독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독일 분이 한 얘기가 있길래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독일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식구들 그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기억하시죠? 일베 단식장에서의 폭식. 독일에서는 혐오 발언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나치 시대에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말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한 발언이 나온 신문, TV, 방송국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나오게 된 어떤 그 방송 시스템, 신문 시스템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아무 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갖춰져 있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관련 이야기, 뭐 징하게 처먹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 저게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떠한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어떤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트라우마와 재난과 참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실 8년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엄기호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 최근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우리가 뭐 그 책 안에 이제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오늘 인용을 좀 몇 가지 했는데 우리한테 가장 큰 아픔은 사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인 것이다.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 겪는 게 너무 큰 고통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겪는 고통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워딩을 고통에서의 고난으로의 전환이 되면 그 아픔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사실은 우리 세월호 식구들하고 할 수 있었던 제 뭐 유일한 어떤 일이 소위 얘기한 코호트 연구입니다. 연구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쭉 했던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2015년 기억하세요? 저희 우리 그 부스에서 그 컨테이너에서 우리 대기실에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건진차 엑스레이 불러가지고 그 산재병원 차가 와가지고 옆에 차가 오사 했던 뭐 병원도 아니고 그 건진차가 와서 했던 저게 2015년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행히 그래도 과제가 만들어져서 2015년 9월 1일 시작을 했는데 저 건진이 첫 시작이 제가 준비를 좀 해서 하여튼 보름 만에 과제가 시작이 되고 보름 만에 그래도 시작이 돼서 저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햇수르는 6년이 됐지만 이제 첫 시작이 우리가 15년 9월이니까 검진이 그러니까 뭐 우리 참사 이후는 1년 반 정도 지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 검진이 시작이 됐고 그 후로 7번을 검진을 했어요. 7번의 검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과제로서의 형태는 작년 12월 31일 날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함께 같이 하면서 이게 저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개인의 어떤 자료라기보다는 우리 식구들 전체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걸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유가족분이 93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참 힘들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뭐 저희 너무 서로 이제 서로 어려운 그런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15년 돼서 쭉 꾸준히 그래도 저희가 2017년, 18년, 뭐 19년부터는 많이 그래도 참석을 해주시고 이제 뭐 새로 들어오신 분 해서 1년에 작년에 끝난 겨울에 이제 12월달에 끝났는데 그때는 189분. 그래도 제일 많이 보통 저런 코호트 같은 거 시작하면 첫 해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갈수록 늘죠. 갈수록 늘어서 이제 아주 독특한 정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게 보건복지부 연구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했지만 다른 코호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병 코호트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는 계속 줄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뭐 괜찮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쭉 늘어서 254분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으신 분이 254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250명에 곱하기 2하니까 하여튼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0명 좀 안 되겠죠. 어쨌든 500명 정도의 엄마 아빠가 계실 텐데 그 중에 254분이니까 사실은 딱 반 하신 거거든요. 검진을 반 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와주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오신 분들이 반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번에 하면 뭐 180명 정도씩 12월 달에 우리 겨울에 추운데 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50분들은 뭐 한 250분 채 안 되겠네요. 한 200여 분 정도는 사실은 단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과연 뭐 우리 참사 유가족들을 대표할 수 있나? 참 대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안 오신 분들이 더 아파서 안 오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서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복지부나 이런 데 얘기할 때는 반 이상은 했다. 그래서 다행히 반은 넘었으니까 반 이상은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에 93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 늘고 있으면 뭐 계속 되면 그래도 마음 좀 열어주시고 하시는 분 계시면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생존자 가족분들도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는 해주시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다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신 분이 287분이세요. 저 287분의 자료를 7년 동안 해마다 좀 틀리죠. 뭐 어떤 해는 좀 많이 하시고 어떤 해 적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개근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쭉 하신 분도 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그건 정말 귀한 자료죠.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뭐 2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3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자료가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검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7번의 검진 상태, 뭐 횟수로 따지면 6년이고요. 뭐 세월로 따지면 이제 금년이 벌써 8주기가 됐으니까 한 8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7번 동안 했던 검진 자료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드리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한번 그래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가족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우리 생존자 단원고 학생 아시다시피 75명이잖아요. 75명 중에 57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저거는 사실 어떤 코호트,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참사나 재난의 코호트에 비하여 사실 생존자 75명 중에 57명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 학생들의 상태는, 이제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지금 그런 친구들의 상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직원도 7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유가족분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뭐 생존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2가지로 했는데요. 나중에 그래프로 보셔서 이제 연차별로 얼마나 줄어드냐 하는 것들을 보시는 그래프가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아주 대표적인 어떤 증상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요. 이제 보면 사실은 저 불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래프가 작아서 흐려서 잘 보일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한 보면 뭐 불안은 전반적으로 좀 줄게 돼 있죠. 어차피 모든 것들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줄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한 60% 이상 70% 정도는 아직도, 이제 저게 심하냐, 물론 이제 색이 진하게 나온 것들이 심한 분들인데 뭐 그 노란색, 제 오른쪽에 회색 빛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고, 노란 게 이제 가볍다 정도인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60%, 60%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인데, 우울이라고 하는 증상은 다시 불안보다 훨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들이 21년도에 있던 거고요. 뭐 처음 시기에 우리가 검진했던 데 비하면 확실히 우울은 좀 줄긴 줄었죠. 줄긴 줄었으나 뭐 3분의 1 정도만 그래도 아주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있고, 좀 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도 뭐 70%대에서 좀 줄긴 줄었죠. 많이 좀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게 노란 게 PTSD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해결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게 그 애도, 우리가 복합성 애도, 그러니까 애도야 다 있지만 그게 이제 좀 더 문제가 되는 애도라고 생각이 되는 복합성 애도는 줄고는 있으나 아직도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저 복합성 애도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분은 그래도
초기에 우리가 뭐 정말 우리 힘들 때 있었잖아요. 2016년, 17년 그때 그 정말 울분은 아주 극에 달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17년 이후에 줄기는 좀 줄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줄었고 그 울분의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좀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울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항상 걱정하는 자살, 이게 그래도 아직도 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코트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유가족, 참사 유가족만 측정을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조군이란 분들, 사실은 저 대조군분들이 대단하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괜히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이었어요. 이게 어려움이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안산 지역에 있는 97년생 아이들을 둔 부모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산 지역 자체가 또 사실 대조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대조군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가능할까?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안산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시에 있는 97년생 학생을 둔 부모님을 이제 제가 선별한 거예요. 그게 구리시예요, 구리시. 그래서 안산에 이제 뭐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구리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저분들도 나름대로 계속 애쓰고 계시는 거죠. 알고 보면 저분들은 정말 뭐 신체 검진은 저희가 못 해드리거든요. 그냥 설문지 위주로만 검진을 쭉 해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밑에 이제 빨간 선이죠. 그 대조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뭐 비교할 수 없게 높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게 높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평균에 있는 일반인들, 전체 대한민국 평균 일반인들이 점점 우울과 불안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보면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세월호 뭐 우리 유가족분들, 피해 가족들이 뭐 말할 수 없이 점수로 따져도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고, 평균 내면 좀 줄어듭니다. 확실히 평균 내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큰 증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7년 동안 쭉 조사를 해오면서 이제 8년 차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저희 걱정하고 있는 게 불면, 잠자는 게 영 시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에 아픈 거, 몸이 아픈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꽤 우리가 다 느끼는 증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대조군에 비해서 높고, 저거 이제 삶의 의미는 좀 뒤집혀지죠. 저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삶의 의미는 다행스럽게 우리 피해 가족의 삶의 의미가 처음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뭐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낮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유가족하고 제가 생존자 가족분들도 해주시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생존자 가족보다 유가족분들이 더 당연히 힘드시죠. 더 많이 높고 많이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 생존자 가족이 저게 낮은 게 아니에요. 생존자 가족들도 유가족보다는 훨씬 조금 낮긴 하지만,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는 생존자 가족들도 괜찮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증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그래도 이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사실은 그 신체 검진이잖아요. 이게 비용이 그래도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제일 비싼 검진을 고려대학교 또 감사드려야죠. 또 계속 하려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으로 뭐 맞는 가격으로, 네. 이게 또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 하여튼 확실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뭐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 제가 또 얘기 들었는데,
뭐 하여튼 저희 검진에서 한 해에는 암 2분 그냥 발견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 작년도 검진이거든요. 작년도 검진에 있을 때 사실 하면 많이 나와요. 나오고 저게 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이 우리가 검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드리고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몸 챙기는 것들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저 신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저거 사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저거잖아요. 연구비의 예산은 다 저건데 저 가지고 사실은 초기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뭐 검사를 하냐, 뭐 그 해마다 하냐. 근데 사실 저게 아니면 우리가 뭐 설문지 같은 건 사실 할 때 많잖아요.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사실 설문지라는 거 일시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든지 저거는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문제죠. 각자 병들이 막 생기시고 독특한 그 상태에서 병이 나타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거 데이터를 다 평균 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나라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확실히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 2015년 16년 줬대요. 저 시기에 저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진하신 분들 모든 평균 내리면 그때 콜레스테롤 엄청 높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게 보면 몸이 힘들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조금 나아지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 초기에 저 힘들었던 것들 내용들이 저거는 이제 평균 냈을 때 일반인 평균보다 확실히 병조가 높은 거거든요. 저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으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많으면 저게 저렇게 높게 나왔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평균 내면은 아직은 다 평균 수준이라고 뭐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적어가지고도 무슨 뭐 증거를 좀 밝히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이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뭐 이제 복잡한 통계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돌리고 있거든요. 돌려서 보면 그 좀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코호트 자료 이게 일일이 다 보기 시작하면 너무 뭐 그 자료를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통괄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래도 회복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들이 좀 줄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돌려서 회복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회복 활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다 일일이 증상별로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뭐 실직한 분들이 증상들이 높아지고 실직하고 종교 없으신 분들이 잠 못 자게 되는 부분이 꽤 있고 교류가 있으신 분들이 저 의도적 반출하는 건 그래도 내가 그 반출하고 해서 좀 나쁜 워딩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다는 거라서 막 저희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교류하시는 분들이 이웃, 친지, 상담사들과 교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원인과 의미를 우리 참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재평가할 수 있게 돼서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료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어머니들은 많이 아프시고 아버님들은 술 많이 드시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증거로 이제 보시면 이제 꽤 많이 나와 있고 그래도 좀 나아지시는 분들이 엄마인데 상담 받으시고 조금 그러신 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데이터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대감을 보내고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 회복에 도움은 확실히 된다. 그다음에 회복 활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종교 상담하는 것들이 보호가 된다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 7년 동안의 결과를 좀 정리한다면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 이게 참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처음에 원래 예상했을 때는 한 100분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좀 늘어나서 18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게 면담을 충분히 못하죠.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설문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아주 면담하는 정도, 뭐 한 15분, 뭐 10분, 뭐 이 정도를 아마 하래. 원래 저희는 30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시간상 되지 않아서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아주 뭐 아주 괜찮다는 분은 한 5분, 한 그 정도로 이제 면담한 결과를 20년, 21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두 페이지로 좀 정리해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써주신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눠 본 거죠. 뭐 전체적으로 어떠냐, 증상이 어떠냐, 뭐 아픈 거 어떠냐, 뭐 부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어떠느냐라고 해서 쭉 소위 저렇게 하는 거를 질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 점수가 나오는 거 양적인 걸로 분석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건진 시간에 하는 거고, 쭉 보면 한 40% 정도는 아직도 잠 문제가 꽤 크고요. 그다음에 우울도 꽤 크고 울분도 있고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 잠 문제, 우울, 울분 이제 저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한 거죠. 우울하고 기력 없고 죄책감, 집중력 떨어지고 울분, 뭐 감정 왔다 갔다 한다, 공포, 불안도 있고 생각 많고 애도 반응 있고 알코올 문제, 담배 문제, 이런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쭉 저희가 말씀해 주는 거는 이제 정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한 거고, 근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굉장히 내가 일상생활을 회복한다고 노력한다라는 거고,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서 회복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게 사실은 거의 모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엄마들이 더 힘들어요. 힘든데 엄마들이 더 회복을 하세요. 아버지들이 안 힘들다고 버티시는데 더 회복을 잘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7% 요 정도에서는 옆에 나오시죠. 뭐 내가 도움받은 것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돕고 싶다, 어떤 이타적인 거, 성숙해졌다,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위안받는다, 뭐 그런 진상 규명 활동하면서 뭐 힘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100% 힘드신 거잖아요. 그냥 다 힘들고 거기서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시고,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 주말농장 하시는 분, 종교 활동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차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소위 생존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이죠. 그때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이고, 이 단원고 학생들은 이제 숫자적으로 좀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뭐 의료기관 뭐 하여튼 의원이 있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우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불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중간에 되게 좀 힘들었다가 좀 나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게 이제 보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차이, 그다음에 또 뭐 왔을 때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여튼 진폭이 있어서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보긴 참 어려운데, 요약하면 아직도 힘든데 한 20-30% 증상들은 다 있어요. 뭐 잠 못 자는 거, 우울. 근데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저게 이제 20%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그 20% 정도가 뭐냐, 임상군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우울이
뭐 심할 때 30%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뭐 아이들이라고 해도 좀 죄송하네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들어서 그의 30% 정도는 아직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애도도 있고 신체화도 있고 신체화가 꽤 높아요. 한 3분의 1 정도. 자살 위험성은 한 10% 정도, 울분 한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사실은 인터뷰를 하고 질적 연구 과제라고 해서 질적 면담을 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생존자라는 거 알게 되기 힘들다, 뭐 소중한 거 찾게 됐다라는 거, 겁 많아졌다는 거, 그래도 감사 생기는 것들도 있고, 하여튼 대인관계 또 진실 덮으려는 것들, 어른들에 대한 개입,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위 뭐 친구들이 하고 있는 뭐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활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친구들도 쭉 보면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들도 검진을 해보면요, 저 마지막에 파란 게 위험, 우리가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신체 검진이 해보면 문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잖아요. 20대 중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여튼 위험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이, 우리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속이 진짜 상했어요. 속상한 아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보통 저 위험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호르몬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상이 있는 갑상선 질환, 낭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다르게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코호트 팀이라든지 소위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거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라는 것이고, 소위 의학 논문 중에 소위 좀 다 실리진 않고요. 그래도 의학 논문 중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되는 논문만 저게 NIH라고 하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학 논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죠. 거기에 들어가서 세월이라고 치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54편의 의학 논문이 나온 거예요. 저 안에 54편의 의학 논문이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발간이 돼서, 저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뭐 인터넷만 되면 이제 그걸 세월이라고 치면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2017년, 18년도에 좀 반짝 많이 나오다가 뭐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열심히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학 논문들의 어떤 추세가 하여튼 50편 정도 나왔고요. 저희 코호트 팀에서 이제 저거를 하여튼 내게 하려고 하는 일이죠. 하여튼 그래서 많이 알리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려서 우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또 어떤 퀄리티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진짜 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 짧게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이렇게 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보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논문들을 아주 짧게, 이건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디 뭐 병원이나 학회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문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흥미도 가져주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상에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코호트팀에서 냈던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게 18개월 시점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에 그때 했던 거를 처음 논문을 낸 거죠. 처음 내서 18개월 시점에 너무 우울하고 애도 심하고 울분 심하다 하는 그 첫 해 데이터죠. 우리가 처음 데이터를 이제 낸 게 점 시작이에요. 저게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 저 때부터 이제 그거를 계속 뭐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 내서
뭐 하여튼 세월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시기쯤 했을 때 그래도 온마음 센터든지 정신과든지 상담이든지 여러 뭐 도움을 받는 기관에 가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낫더라 하는, 조금 더 견디는 것들이 좀 낫더라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보면 이게 기억나실까요? 초기에 그 미술관에서 했는데 뭐 이마에 못 쓰고 그거 하신 분들 계시죠? 이 중에 뭐 뇌파 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도저히 건진의 세팅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방을 그렇게 병원은 대학병원은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아닙니다. 열심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협조에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방을 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왔을 때 했을 때 보면 확실히 못 주무시는 게 나와요. 잠 잘 못 자는 분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여튼 전두엽에 했던 것들, 우리가 2채널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들을 뇌파로 확인했던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저때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보면 이 친구들이 좀 회복이 되고 살아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생존 학생들 중에 생존 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지지예요.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는 누군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의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살 수 있게 되더라, 삶의 의미를 찾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심박변이도라고 이렇게 손가락 껴가지고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 저게 이제 보면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있으면 그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그림에 보이는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서 힘드신 분들이 그 PTSD 증상이 있으면 뭐 쉽게 생각하면 맥이 빨리 뛰는 거죠. 늘 맥이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몸에서 계속 그 소위 심혈관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들, 말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끊임없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박변이도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은 이거 저자를 보면 제가 나중에 제가 왜 맨 앞에 있냐면 제가 열받아서 쓴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쓴 건데, 이거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유튜브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다. 유튜브 이게 자꾸 남아가지고 이게 늙으면 논문 쓰기 참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진짜 약간 좀 열받아서 데이터 가지고 아니고 결국은 그냥 우리가 힘든 건 이 인비타먼트가 울분이라는 뜻인데 결국 거짓말, 불공정, 무능력, 잘못, 가치관이 깨지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그냥 썼는데, 다행히 저거를 우리 그 미국 심리학회에 계신 분이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미국 심리학회에 있는 학술지에 이거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나름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가 잘한 일이 뭐가 있냐, 네가 뭘 했니? 라고 할 때 저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이거는 뭐 병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거짓말, 불공정에 대한 이슈, 우리 잘못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기억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견디고 하는 분들이 자꾸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못 견디시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중간에 계속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 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생존 학생을 봤는데 결국은 한 4분의 1 정도는 복합성 애도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부모와 사이가 지금 생존 학생이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문제 더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애들이 하여튼 가족에서 잘 합쳐지고
지지받고 치료받고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좀 더 잘 견디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18개월 시점, 20점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울분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울분이 있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가지고요. 결국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우리 큰 트라우마 증상. 그러니까 몸이 말한다예요, 진짜. 저런 것들은, 저런 데이터들, 우리가 힘든 것들은 우리 몸 자체가, 몸과 마음이 정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게 몸하고 마음이 우리가 자꾸 속는데 몸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잖아, 하나이니까 하나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하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자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뇌파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애도 결국 해결 잘 안 되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들, 증상 높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내가 자꾸 회피하고 하는 분들이 결국 부적응적으로 애도가 나온다 하는 식으로, 그 사실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하여튼 외국의 하여튼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의 대부분은 저희 코호트 팀이 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 코호트 팀이 하는 일은 이런 걸 자꾸 알려서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이 소위 말한 우리가 아프다 하는 증거를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보면서 이제 대충 저희가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평균 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자 우리가 계시면 500분의 부모가 계시면 500분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평균 내면 뭐 우울은 몇 프로다, 뭐 불안은 더 높다, 뭐 트라우마 증상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저런 식의 분포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봤으면 늘 증상에서 뭐 회복이 안 되시는 분, 정말 전 걱정이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코호트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꽤 걱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계속 심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밑에 무증상으로 견디시는 분, 그다음에 처음에는 좀 견디시다가 점점 나빠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에 되게 심했다가 조금 좋아지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균해서 그걸 평균을 가지고 이제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균값은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논문 낸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그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죠. 사실 내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들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던 흐름으로 갈 것이냐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그거는 정말 개인별로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균 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아픈 증거를 내냐, 이거 뭐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진짜 어리석게 너네가 왜 아직도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아까 그 엄기호 말물이 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은 말이죠. 그게 고통의 자리가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게 이제 폭탄이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폐허죠, 폐허. 고통의 자리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는 자기의 고통에 함몰된다. 사실은 그래서 내 옆에 아직 그 고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존중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보면 고통이라는 게 누구나 큰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고통의 곁에 계신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힘들게 어친다는 거예요. 누가 한 분, 우리 저희가 병원에서도 보면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아픈 병들이 있잖아요. 뭐 복합 통증 증후군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부인이 한번 걸리면 남편이 그 고통의 곁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무너지고 이 고통의 곁은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은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이 아픈 거는 곁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거는 곁 없이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에 정말 100% 동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홀로 있는 건 하나님, 신, 아니면 그냥 물건 이런 홀로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이간자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아픔의 증거는 뭐 이거 넘치죠.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좀 둬야 될 거는 고통의 곁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 고통의 곁, 또 고통의 곁에 있는 사람의 또 곁, 또 고통의 곁에 있는 사람의 곁, 그 곁에 있는 사람의 또 곁,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 화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이라는 곳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야기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정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전 사회가, 전 나라가 그 고통의 곁을 우리가 모두 고통에 겹치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이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픔의 증거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초점이 고통의 곁이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그림인데 뭐 나이트라고 하는 별로 하나도 안 유명하신 분인데요. 미국 작가예요. 이게 해상도가 이거 화면을 좀 크게 보면 되게 이쁜데 나중에 한번 나이트라는 사람의 작품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저 작게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저 금발머리 이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거든요. 저 그림의 제목이 두 친구예요. 근데 저 두 친구 시리즈를 저 양반이 이제 그렸어요. 여러 작품이 있어요. 이제 두 친구인데. 근데 저걸 좀 그림은 좀 해상도가 높은 걸로 보면 별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손 잡고 있고요. 봐주고 있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걸 봤을 때 저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 우리가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곁에는 무슨 일일까? 저에게 많이 좋아하시죠? BTS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BTS 지민과 태영이라는 애인데요. 지민이라는 애가 진짜 기가 막히게, 얘들 워낙 말을 잘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힘이 될 수는 있어. 그거 엄청난 말 아닌가요? 저런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돕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지만 힘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뭔가 고통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20대 아이들도 하는데 왜 좀 이렇게 세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안 할까? 뭐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말이죠.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보시면 이게 좀 괜찮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저 너를 도울 수는 없어요. 없지만 힘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20살짜리 아이들은 할 줄 아는데 왜 어른들은 못하는 어른들이 꽤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옛날에 보면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나병도 결핵도 아니더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저는 이제 평생 하는 일이 이런 증거를 대라 하는 게 제가 제 직업이어서 그 증거를 대라, 사실 저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면 구라잖아요. 구라.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구라인데, 그래도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훨씬 양이 크죠. 몇천 명의 데이터인데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증상에서 증상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팩터는, 요인은 누가 돕느냐예요. 사실은 사회적 지지. 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아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한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첫 번째 요소는 누가 옆에 있느냐예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지지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가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인데 삶의 의미가 확 떨어졌죠. 2010년 정말 힘들 때 확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이쪽 옆에 파란색이 우리 대조군이에요. 가운데가 이제 그냥 우리 생존자 가족들이고, 보면 제일 낮죠. 제일 낮은 거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의미가 보통 일반 인구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경향,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 힘들지만 어쨌든 삶의 의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저게 아바타란 영화 보셨죠? 옛날 아바타란 영화가 있을 때,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뿌리 조금씩 남편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사실은 그 엄마 나무, 마더 그 나무 트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쭉 연결되는 아주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 작은 나무 하나는 별로 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무들이 쭉 서로,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곁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그런 상황, 그라운드 제로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엄마 나무가 뽑혀 나갈 위기에 있을 때 작은 나무들이 손을 잡고 그냥 곁에 있는 거죠. 사실 대단한 뭐가 나가서 뭘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서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곁에 있는 방법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고, 저기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곁에 있고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강연에 우리 교수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4월에 안산에 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잠시 중간에 영상은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간의 시간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우리 2학년 8반 이재욱 학생의 어머님이신 홍영민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그동안 8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어머니 오랜만에 오늘 저도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그 연구 발표 이게 처음이신 거죠. 8년간의 이 코호트 연구 발표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거 될까? 과연 부모님들이 협조를 잘해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아까 발표를 보니까 2016년 이후에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게 연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했었는데 가족들이 그때 한창 이제 막 투쟁하고 싸울 때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다음에 다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참여도가 역사적인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래서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가족 내부에서.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서 가족들이 내가 마루타가 된다는 심정으로 사실은 참여를 했었고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8년 만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구에 참석해 준 가족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고 사실은 뭐 8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여쭈시는데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상태가 지금 가족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 잔인한 4월입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벚꽃이 환하게 피고 4월이 되면 부모님들이 꿈에 아이들이 꼭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동안 바쁘게 막 사느라고 잊어버리려고 그냥 뭐 열심히 따라 살아요. 근데 4월이 되면 아이가 꼭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꿈자리에 나타났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그리움 그런 것을 느끼는 4월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그렇게 환하게 밝으면서 웃고 나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엄마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한 모습에 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참사를 당했을 때 단장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투쟁을 하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냥 창자가 썩어진다. 창자가 썩는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또 다른 나인 다른 누군가가 결코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투쟁을 해왔고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느낌 그리고 아까 그 사회적인 배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인 배려를 굉장히 가슴 깊게 가족들이 많이 감사하게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그것을 이제 지금은 가족들은 그렇게 받은 그 위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모님들이 뭘 하고 계실까 이렇게 다들 이제 뭘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데 아주 각 그 요소에서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또 이제 요소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막 단장지의 가슴으로 살았던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회적인 배려에 의해서 덤덤해지는 단계가 지금 또 되고 있어요. 가슴이 덤덤해졌죠. 그러면서 이 덤덤함이 사실은 뭐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져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지금 코호트 연구 결과 8년 동안에 쭉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그냥 덤덤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은 정신적인 충격이 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를 우리가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들이 학술적으로든 어쨌든 의학적으로든 인정을 받아서 처음부터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연구팀도 그러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과정에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참고가 돼서
좀 많이 받는 교사가 돼서 많은 연구 과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 바탕이 되어서 좀 조금 힘이라도 가족들이 노력한 이 정말 뭐 마루타가 된 이 가족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저는 반드시 인정이 되는 그런 좀 성숙된 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연구 결과 발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예. 네, 어머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주제가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 곁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온마음 센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분들 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분들을 곁에 있어야 될지 교수님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저희 또 뭐 불찰이기도 한데 초기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제 생각에 우리 옆에서 돕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단 옆에 있고 그때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발짝 먼저 나서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옆에 근데 늘 붙어 있어서 사실 온마음센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옆에 있으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거 지금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전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뭐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전문이 아니고 하여튼 그 시기에 그때 그 옆에 있으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수많은 여러 트라우마도 있고 재난도 있었지만 사실 그걸 터득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통의 곁에서 함께 그냥 있으면서 그때 필요한 걸 하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가 뭐 앞서서 나가는 것보다는 가족분들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마음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걔 오셨잖아요. 어머님께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곁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그런 지지와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이게 곁에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제가 연구 결과에 보니까 저는 어디에 속하냐면 지연 악화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참았다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악화해서 또 이렇게 평균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 것 같은데 뭐 평생 가져가야 되는 트라우마인데 그럴 때 누가 곁에 있어 주느냐 이게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고 참사 초기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함께 계셔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 필요 없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 손잡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고 연구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가족이어도 좋고 그냥 옆에 있는 뭐 친구라도 좋고 지인이다 좋고 근데 그게 다 사회적 배려인 거죠. 그래서 성숙된 사회가 그 사회적 배려를 하는 자세를 보일 때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됐든 참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들을 8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누구를 지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 다 저희한테는 지지자였고
뭐라고요? 누가 가장 힘이 되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함께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100여 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곁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사회적 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감사하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가족들 스스로도 옆에 있으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는 뭉치는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이들의 죽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절대로 이렇게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치 하나만 가지고 가족들이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치에 있어서는 부모는 절대로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곁에 있어주신 감사한 분들, 특히 정말 꿋꿋하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협의회 가족 부모님들,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 생존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희에게는 사실은 든든한 이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 지원군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저희도 힘들어서 못하고 포기할 뻔한 것을 가족들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가족 옆에 와 있으리라 해서 그냥 옆에 와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부모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옆에 보면 항상 그런 활동가분들이 계세요. 나랑 정말 임면식도 없는데 진짜 8년 동안 그냥 뚜벅뚜벅 와서 계시는 개인분들도 계시고 단체 특히 온마음센터 그다음에 재단 사회연대 이런 곳에서 또 이제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제도를 떠나서 함께 있는 지원군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정말 우리한테는 사회적인 지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또 이렇게 예술가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의학. 제가 또 병원에 있어서 대충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마음을 내시는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감사 인사 뭐 말로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정을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주기 때 또 여전히 어김없이 나타난 일베 할머니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차마 저희가 당신도 한번 당해보셔라고 말씀은 절대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픈 거고 그 모습도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숨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표현해서 드러내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숙된 사회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그 8주기 때 아이들을 애도해야 되고 이 참사를 애도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그렇게 감정을 긁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회적인 성숙이 아닐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족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하는데 신체적 증상이 제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나이에 맞춰서 하필 뭐 그 갱년기에 나타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병원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어보면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뭐 당뇨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점점점 깊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우리끼리는 얘기하면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건강 챙겨. 그래야 나중에 싸울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못 싸운 것도 나머지 또 싸워야 되지 않니? 그런 무언의 압박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금 사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늘도 마치고 제가 그 조문을 갈 텐데 그런 분들도 아마 아이들한테 가서 또 힘을 보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 견디고 계시는 같은 이제 유가족 분들이 많은 의지가 되시고요. 그분들께 또 감사하고 또 어머님 활동가 분들이나 또 전문가 분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애써주신 코호트 연구 혹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연구가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연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말 지금 사실은 그거를 지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몸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있고, 그게 사실은 우리 트라우마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코 몇 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뭐 끝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2001년에 그 세계 무역센터 붕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뭐 거의 대부분은 뭐 알고 있기는 모든 생존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는 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답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난다, 이제부터는 괜찮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더 잘 차근차근하게 잘 검진도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체계에서 이런 큰 참사에서 거의 한 250분 이상이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뭐 하여튼 단군 이래 최초거든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참사가 있을 때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그야말로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일에서 그냥 끝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정말 많이 애써주신 분이 사실은 우리 유가족 어머니 아버님들이세요. 여기저기에다가 정말 말씀해 주시고 해달라고 하시고 뭐 진짜 회복 뭐 하는 데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그게 정말 저희는 얘기하는 건 하나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정말 안 되고 유가족 분들께서 해주신 게 정말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형태의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늙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을 계속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검진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3년은 확실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공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증거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제 살피고 얼마나 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으신 분들 빨리 찾아내고 또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지속하자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초기에 주장하셔서 그 신체 검진 부분 포함시킨 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최근에 가족분들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어머님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코로나19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 곁에서 일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의료인이에요. 가족 중에 이렇게 그 의료 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한 2명 남짓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의료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필 재난 참사가 터졌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대구 참사 났을 때 그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때 한창 우리 가족들이 아니 보호 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가서 봉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의료인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거든요. 하면서 국가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간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명감들이 제 삶의 하나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정신적인 모티브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그 참사 현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받은 혜택을 지금 이제 쓰려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뭐 제가 할 일을 찾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현장에 가 보니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전 세계적인 재난 어째 보면은 참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더라고요. 아까 공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당했던 이 세월호 참사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피해갔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드는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됐고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참사 현장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다행히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저도 그만한 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나, 너, 우리는 하나라는 이 공동체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한 긍정적인 에너지 그 파장이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뭐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알 때 저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런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의 집중하는 이런 현실의 나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런 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온마음센터 어쨌든 지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생 진짜 많이 한 거 제가 알아요. 초창기부터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아가면서 이런 거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질타를 진행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거 이런 결과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고 이것이 기초를 닦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요. 우리 홍영미 어머님 외에도 지금 가족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분들 찾아가서 많은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은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요. 우리 교수님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머님 재난 그 피해자로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상규명 아직도 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우리만 돌아보지 않고 좀 세계적으로도 한번 보아도요. 재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보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떠오르는 거는 그 유명한 뭐 재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힐스버러 그 축구장이요. 축구장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게 리버풀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그 축구 명문 구단인데 거기 이제 그 셰필드라는 구장에서 이제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통제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입석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행정 그쪽에서 막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마구 들어오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96명이 압살을 당했거든요. 축구장에서.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술 먹고 난동했다 이렇게 났어요. 조사도 공식적인 조사가 그게 저는 기억하는 게 4월 15일이에요. 우리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5일 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바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냐면 이건 술 먹은 사람들의 난동이다. 그래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들 그 더 선이라는 그런 영국의 약간 아주 이렇게 대중 잡지가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도 난동에 대해서 뭐 주머니에서 뭐 훔쳐가고 그랬다. 하여튼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게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압사가 됐는데 이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뭐 하여튼 피해자를 빼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막았어요. 그거를 막고 하면서 하여튼 뭔가 일을 굉장히 잘 못한 거죠. 잘 못하면서 벌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잘못했다 뭐 하는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보고가 나온 게 23년 후예요. 23년.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은. 우리가 23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 어쨌든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그 경찰, 언론 이런 것들의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데까지. 근데 그때까지 진상조사 새로 해라 뭐 하는 것들, 진규명하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힘, 그다음 그걸 견딘 게 사실 유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에서 지금도 그 리버풀 그 어쨌든 그 팀들은 96이라는 숫자.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돌아가서 97분이긴 하지만 9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그래서 그 구장에 항상 그런 추모하는 것들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다. 소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밝혀진 데가 23년이 걸렸어요.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한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이 진상을 밝히는 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다 했는데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들은 좀 또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어떤 그때 견딜 수 있는 힘들 사실 그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절대로 이제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23년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긴 한데요. 합병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진상규명 제자리인 거 아시죠? 예. 6월에 사참위가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또 그 마땅한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또 투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노력은 하겠죠.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간다. 그런 마음들이 가족들이 뭉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생명안전공원 진행되고 있고 드라마 센터 건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활동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이제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가슴에 돌덩이지만 이 돌덩이를 끄집어내는 것은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지 못한 숙제 이것 떠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풀고 갔으면 하는 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길에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손잡고 가고 싶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그냥 편안하게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 네, 뭐 하여튼 유튜브로 꽤 많이 뭐 채팅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제가 이게 얘기해도 참 별로 어디다 그냥 공허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그 고통의 결치라는 말씀 드린 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잘 듣고 같이 좀 들어주고 뭐 이런 행사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유튜브로든 어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이야기할 거를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되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함께하는 분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마지막 끝날 무렵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올려주신 분 중에 저희가 질문에 채택되신 분은 우리 최정호 교수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만님, 우리 가족분이실 것 같은데요. 최정호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의 맥락이 네. 뭐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뭐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뭐 그런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상태다라는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겠죠. 뭐 어떻게 되면 내가 당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또 회복이 될 텐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사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그 충격, 재난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 쉬운 말이고요. 근데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근데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거기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재난이라는 게 재난을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정의 중에 하나, 제일 쉬운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힘, 자원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재난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재난이 벌어졌다. 그럼 그 지역이 가진 힘으로 극복이 안 되면 재난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는 내 인생에 들어오는 재난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혼자서 자원이 많으신 분들은 극복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가진 자원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도움이라는 게 사실 누구든지 좋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손을 붙잡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도움을 한번 요청하고 하면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리라고 LEE 리께서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요. 최정호 교수님 오랜 시간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오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또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어서 무슨 뭐 원동력이 있던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있겠다라는 거, 약속은 지키겠다. 우리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약속은 지키겠다. 약속이 있었죠. 사실 저희가 그 코호트라고 하는 것들 과제로는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약속은 지키다. 우리 잊지 않겠다. 라는 것들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공개적인 모습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한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머님께 질문하신 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수님 질문인데요. 신체 심리적인 문제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심각합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금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증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이렇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연관됐다고 얘기하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 재난이 있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저 신체적인 거는 사실은 의료적인 차원으로 따지면 이게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증명해라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계 있다고 의사한테 책임을 넘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지원해야 되고 도움을 주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사실은 제가 알기는 이제 병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성립이 돼야 훨씬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뭐 연관성이 있다 이 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아와라 뭐 진단서를 받아와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그거를 연계성이 있다고 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의사들은. 그래서 이게 배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식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병원 설립이 되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일반적인 진료까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어떤 연관성을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머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힘든 분들께 섣불리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내 아이가 딸아이인 경우가 있고 아들아이인 경우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에 같은 희생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이렇게 희생당한 우리 엄마들과 남자아이들을 희생당한 엄마들 아빠들과의 그런 이렇게 공감 능력이 또 판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미세한 차이도 있을지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달라고 하시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퉁쳐서 그냥 옆에만 가만히 계셔만 주셔도 그게 답이라고 어떻게 쉽사리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대박을 맞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제 가족들 중에서도 친정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잃은 딸을 위로한답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픈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식 잃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변에 아픈 분들이나 이런 정말 그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 괜찮니?라는 한마디쯤은 괜찮아요. 너는 괜찮니? 괜찮은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잡아주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온마음 센터 식구들이 그 활동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터득한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이 제일 많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거 그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아예 이 말씀. 예. 마지막 너무- 질문 제가 질문할게요, 어머니. 네네. 너무 네.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견디셨나요? 이건 제가 정말로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희생자를 생각하면 다른 답이 없어요. 아까 재만 아버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답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 때 내 아이라면 우리 재욱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엄마가 움직여주기를 이렇게 선택해주기를 원할까를 생각을 하면 아이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 늘 아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 허망하게 나의 목숨을 담보로 세상을 밝힌 아이들이잖아요. 하든 뜻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밝혔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밝게 빛나는 이 아이들을 더 밝게 환하게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지 계속 어둡게 움츠리고 숨기고 빛을 다시 어둠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빛이 밝게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고 밝은 세상에 이런 생명 안전에 대한 정신이 요소에서 깔려서 독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홀로코스트 다 가보고 그 화영장 그 참사장에도 가봤는데 그런 곳에 요소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밝은 빛이거든요. 희생의 가치를 밝은 빛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 장치들을 뭐 건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면 사회적 배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그 가치를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8년 지났죠. 8년 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참사를 돌아보고 있는지 아까 23년 되셨다고 했는데요. 어디요? 광주도 20년이 넘었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진상규명 돼야 되는 거. 세월호 참사 8년이지만 이거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병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5년을 그렇게 또 이렇게 가슴 답답함으로 지내왔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에 희생되고 싶지 않다는 국가 폭력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족들은 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10분 100분 활용하셔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가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으로 저희가 쓰여지고 작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세상이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 말씀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마지막 말씀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뭐 결국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하고 이 함께하는 마음들이 쭉 이어지고 계속되고 많아지고 우리 정말 끝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 잊지 않게 되고 그것들이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가 너무 아픈 그 고통에서 그냥 고난이 되고 의미가 되고 또 빛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는 게 정말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8주기가 지난 4월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교수님
미 내신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란 책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댓글창에 출석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시간 귀중한 시간 잘 지금 마무리하고 5월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